세계 정세 해부로 다시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마 이제는 정말 분기점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이란이 시위대와 관련된 상황 속에서 최소 52명을 공식적으로 처형하는 수준까지 갔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미국의 군사 자산과 무기, 각종 장비가 이미 중동 지역으로 상당량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형적인 용병수를 보면 대체로 미국 증권시장이 문을 닫는 주말 무렵에 강한 군사 행동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오늘 밤이 바로 그 시점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장면을 목격하고 있는지 함께 차근차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란이 감옥에서 52명을 처형했다는 정황과 근거부터 보겠습니다. 이란 인터내셔널이 자사 메인에 업데이트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국적 시위가 폭발한 기간 동안 특히 인터넷이 차단된 상황에서 정치와 무관하다는 혐의를 씌운 처형이 진행됐고 최소 52명의 수감자가 처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미국에 기반을 둔 인권단체인 Human Rights Activists in Iran, 줄여서 HRAI 쪽에서 어제 업데이트한 자료를 근거로 제시합니다. 저는 출처를 따라가 원문 자료를 확인했다고 전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2개의 교도소에서 총 52명이 처형되었습니다. 핵심은 시위와 직접 관련이 없어 보이는 죄목을 덧씌웠다는 점입니다. 바깥 세상의 시선을 흐리기 위한 다른 딱지, 다른 라벨을 붙여서 말입니다. 오픈소스 정보, 오신트 쪽 업데이트에서도 비슷한 맥락이 나옵니다. Human Rights Activists News Agency, 줄여서 H라나에 따르면 1일부터 14일까지 기간 동안 42개 교도소에서 최소 52명이 처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살인이나 아편 밀매 같은 혐의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란 당국이 정치범에게도 이런 혐의를 습관처럼 덧칠해 바깥 세계에 정치가 아니다라는 포장을 내거는 이 일이 반복되어 왔다는 지적이 함께 따라붙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때려놓고도 이름만 그럴듯하게 바꿔 부르며 책임을 미루는 그 오래된 수법처럼 단어를 바꾸면 현실이 바뀐다고 믿는 쪽의 논리는 어쩐지 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은 무엇이냐, 시청자 여러분? 미국의 인권단체들이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와 정황을 제시하고 있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정면 돌파가 아니라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는 쪽을 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52명이라는 숫자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전형적인 연막을 피웁니다. 공격을 앞두면 상대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하려는지, 정말 공격하는지조차 확신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식 말입니다. 전쟁과 권력의 세계에서는 연막이 가장 싸고도 잘 팔리는 상품인데 문제는 그 연막 비용을 누가 치르느냐입니다. 늘 민간인과 약자들이 먼저 계산서의 첫 줄에 적히곤 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그 계산서는 끝도 없이 길어졌고 그 사이에 거짓말만 자꾸 정교해졌다고 포장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공식 채널과 소셜미디어에 이런 취지의 글을 올립니다. 어제 실행될 예정이던 교수형이 약 800명 규모로 취소되었고 이란 지도부가 이를 중단시켰다는 사실을 존중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다는 표현까지 덧붙였습니다. 그 직후 미국 국무부는 이 내용을 페르시아어로 번역해 공개합니다. 의도가 보이는 대목입니다. 인터넷이 차단된 상황이라 일반 시민이 접근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란의 권력층과 관료들이 더 쉽게 읽을 수 있는 메시지가 됩니다. 인터넷 차단이 2달가량 이어져 최소한 3월 말까지 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니 이 메시지가 닿는 독자층은 사실상 제한됩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이란 권력층은 트럼프가 누그러졌구나, 화가 풀렸구나, 공격은 없겠구나 라고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과거 패턴을 보면 공격 직전에 이렇게 심리적 오판을 유도하는 방식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게다가 그 다음 장면은 더 기묘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제거 명령을 내렸던 인물 카셈 솔레이마니를 오히려
강한 장군이라며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 있었다면 우리는 이란에서 성공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합니다. 칭찬처럼 들리지만 동시에 신호처럼도 들리는 문장입니다. 러시아가 전쟁을 벌이며 상대의 결속을 분열시키려 칭찬과 위협을 교차시키는 그 기법과도 닮아 있습니다. 결국 힘의 언어는 서로 다른 나라에서 같은 교재를 돌려 읽는 듯합니다. 이제 분석가들이 말하는 규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식시장이 문을 닫은 뒤 특히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에 강한 군사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솔레이마니 제거는 금요일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후티 관련 공격을 다시 가동한 시점도 토요일이었습니다.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한 시점도 토요일이었다는 식의 서사가 이어집니다. 또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를 급습해 생포했다는 작전 서사 역시 토요일이었다는 주장으로 연결됩니다. 결국 결론은 단순합니다. 미국 시장이 금요일장 마감으로 돈의 표정을 잠시 감추면 그 틈에 폭력의 표정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주가가 잠들어야 폭탄이 깨어난다는 논리는 참으로 냉소적이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며 세계가 배운 교훈이 있다면 냉소가 현실을 설명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측자들은 말합니다. 오늘 밤을 주시하라. 트럼프가 어떤 형태로든 강한 군사행동을 할 수 있다. 그와 동시에 트럼프식 연막은 다른 현안에서도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 총리가 중국과의 전략협력을 다시 열고 중국 전기차가 캐나다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오게 했다는 논란이 미국과 국제 여론에서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 북쪽 문 앞에서 벌어진 일이니 더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미국 내의 분노와 결을 달리하여 좋은 일이라는 식으로 답합니다. 마치 모두가 한 방향을 보며 분노할 때 혼자 다른 방향을 가리키며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말하는 기술입니다. 전쟁에서도 권력에서도 이런 말 바꾸기와 시선 돌리기는 너무 흔해져서 이제는 놀랍지 않다는 것이 더 놀라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도 우리는 침공이 아니다라고 우기던 그 장면이 세계 정치의 교과서가 되어버린 느낌입니다. 말과는 별개로 군사적 움직임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트럼프는 병력을 지휘하고 재배치합니다. 이란이 타격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가는 기지들, 특히 카타르와 이란 주변 기지에서 미군과 미국 관련 인력의 대피가 진행됩니다. 이란이 실제로 보복할 때 노릴 수 있는 곳이 이런 기지들이기 때문입니다. 항공 이동을 추적하는 관찰자들, 예컨대 플라이트 레이더리 14 같은 플랫폼을 보는 사람들은 미국과 영국이 카타르에서 상당한 인력을 이미 이동시켰다는 점을 포착했다고 말합니다. 이야기는 더 복잡해집니다. 한때는 잠시 가라앉는 듯 보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주초에는 대피 항공편이 취소되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즉 처음에는 대피 명령, 그 다음에는 항공편 취소와 정상 근무 복귀, 그리고 다시 대피 재개라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단이 아니라 일시정지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멈춘 척하면서 사실은 멈추지 않은 것. 러시아가 휴전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면서도 전장을 멈추지 않았던 그 장면처럼 버튼에는 정지라고 써 있어도 손가락은 계속 움직입니다. 카타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동의 다른 공군 기지들, 예를 들면은 사우디의 프린스 술탄 공군 기지, 바레인의 이사 공군 기지 같은 곳에서도 인력과 병력의 이동이 언급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림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한쪽에서는 이란 미사일이 닿을 수 있는 범위에서 장비와 인력을 빼고 다른 한쪽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전력을 끌어와 압박 강도를 올립니다. 당하는 쪽 민간인에게는 이 모든 게 거대한 장기판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장기판에서 말이 아니라 사람이 쓰러진다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 잔혹한 진실을 매일같이 생중계하듯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최소 2척의 항공모함이 중동으로 이동 중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USS 에이브러햄 링컨 그리고 USS 조지 H.W. 부시가 거론됩니다.
또 더글러스 맥그리거 대령은 중동으로의 미국 무기 및 장비 이동 규모가 매우 크고 말 그대로 매시브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준비하라는 신호입니다. 오늘 밤이든 이번 주말이든 트럼프가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은 여기서 더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일주일만 더 기다리면 이란 시민이 치를 대가가 너무 커진다는 식의 논리까지 붙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리는 듣는 순간 불편합니다. 누군가의 생명과 안전을 시간표로 계산하는 사고방식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보여준 비인간적인 전쟁 논리와 너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늘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라는 말로 시작되지만 피해는 늘 더 커지고 막힌 것은 대체로 양심과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란 내부는 어떠한가? 표면 아래로는 불만이 들끓고 사람들은 분노를 사귀며 버티고 있습니다. 레자 팔라비 왕세자는 계속해서 시위를 호소합니다. 목소리를 내고 반항하고 세계가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오늘 날짜에 해당하는 날에 이런 취지로 말합니다. 이슬람 공화국 정권과 그 피에 굶주린 세력이 세계를 속이고 시간을 벌기 위해 일하는 정상이라는 선전을 한다. 하지만 우리와 그 살인자들 사이에는 젊은이들의 피바다, 이란의 가장 뛰어난 젊은 인재들의 피바다가 있다. 하메네이와 그 범죄자들이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던져지지 않는 한, 이란에서 벌어진 학살의 가해자들이 처벌받지 않는 한 이란에는 정상이라는 것이 없다. 젊은 인재들의 피는 우리에게 침묵과 후퇴를 허락하지 않는다. 그들이 거리를 학살과 계엄의 공간으로 만들었다면 집은 다음 저항의 참호가 될 것이다. 파업하라, 출근하지 말라, 크게 외치고 밤에는 울부짖어라. 그래서 그는 토요일 밤부터 월요일까지 17일부터 19일까지 밤 8시에 전국적인 시위를 촉구합니다. 국가적 구호를 들고 나와 세계에 보여주라. 범죄자들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고. 세계는 여러분의 용기를 보고 더 실질적인 지원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함께라면 이란을 되찾고 더 나은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도 여러 번 짚었습니다. 시위가 성공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첫째, 외부의 지원, 특히 미국과 이스라엘 같은 강한 외부 행위자의 도움. 둘째,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 IRGC를 어떻게든 무력화하거나 제거하는 길. 이제 IRGC가 이란을 얼마나 촘촘히 틀어쥐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 조직이 정권의 심장처럼 기능하는지 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군대뿐 아니라 정보, 경제, 선전까지 총동원의 사회를 죄는 것처럼 권력은 늘 총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돈과 공포와 거짓말이 함께 달립니다. 수십 년 동안 이란을 안에서부터 갉아먹는 바이러스 같은 존재가 있다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 이름이 IRGC,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입니다. IRGC는 사업가들의 조직처럼 보이지만 차이는 그들이 군복을 입고 무기를 들며 전투기, 군함, 미사일까지 운영한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이란의 실질적 소유자처럼 움직인다는 서사가 이어집니다. 핵심의 기원은 1979년입니다. 샤 모하마드 레자 팔라비 체제가 무너진 뒤 이란은 결코 단일하게 통합되지 않았습니다. 좌파, 민족주의자, 자유주의자, 종교 세력이 서로 국가의 형태를 놓고 다투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과도정부와 임시총리가 있었고 군대와 사법, 각 부처도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에도 신뢰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행정부, 그림자 정부를 구축합니다. 그 인물이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입니다. 그리고 같은 해 그는 이슬람 혁명 수비대라는 조직을 세웁니다. IRGC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바로 그 조직입니다. 겉으로는 혁명을 지키는 국민의 군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식인들은 다른 동기를 지적합니다. 호메이니는 1953년의 쿠데타, 즉 민주적으로 선출된 총리 모하마드 모사데그가 전복되고 샤의 왕정이 복원된 사건에 집착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쿠데타가 없도록,
다시는 대항 권력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다른 미래가 허용되지 않도록 설계된 조직이 IRGC라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IRGC의 지휘 구조는 의도적으로 선출된 대통령 체계를 우회하며 권력이 투표로 되돌아오는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으로 조직되었다는 설명이 따라옵니다. 이는 이슬람 법학의 통치권이라는 교리 아래 제도가 아니라 한 사람에게 최고 권력이 집중되는 체제를 강제하는 도구로 기능한다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IRGC는 통상적인 군대가 아닙니다. 단일 조직이 아니라 다층의 안보 국가처럼 작동한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주요 축은 5갈래로 제시됩니다. 육군, 해군, 공군, 그리고 바시지, 쿠드스 같은 두 축입니다. 지상군은 전국 31 계주와 수도, 테헤란 전역에 배치되어 내부 통제와 외부 방어를 동시에 맡는 구조라고 합니다. 병력 규모는 15만 명 이상으로 언급됩니다. 지역 지휘관과 결박된 형태로 현장 통제를 강화한다는 그림입니다. 해상에서는 IRGC가 정규 해군과 별도로 독립해군을 운영합니다. 2만 명 규모의 인력이 이란의 해상 경계를 순찰하고 무엇보다도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해상 원유 운송의 3분의 1이 매년 통과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거론됩니다. 이 지점 하나만으로도 IRGC는 국경을 넘어서는 지렛대를 손에 쥔다는 설명입니다. 러시아가 에너지와 운송로를 무기로 쓰는 방식과도 닮아 있습니다. 전쟁은 총알만으로 치르는 게 아니라 통로를 쥔 손으로도 치릅니다. 공중에서는 약 15,000명 규모의 별도 공군 조직이 언급됩니다. 이들은 민간 항공이 아니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중심을 두며 정권의 주요 억지력과 협상 카드로 기능한다는 서사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축으로 바시지가 등장합니다. 미사일을 쏘거나 전투기를 조종하지는 않지만 정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이라고 설명됩니다. 바시지는 준군사 조직으로 60만 명까지 동원할 수 있다고 주장됩니다. 이 조직은 거리 수준에서 감시하고 위협하며 집행하는 힘으로 묘사됩니다. 시위가 터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존재. 지금 벌어지는 시위에서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된다는 말이 이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런 장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점령지와 후방에서 나타난 통제의 손길과도 닮았습니다. 총을 든 사람이 먼저 거리에 서면 진실은 늘 그 다음에야 겨우 숨을 쉽니다. 서부 일남 주의 메흐란 같은 지역 사례가 언급되며 바시지가 인권 네트워크의 보고에서 시위 진압의 중심에 있었다는 서사가 이어집니다. 파리에 기반을 둔 인권 네트워크를 인용하는 흐름도 나옵니다. 특정 건물 외부에서 총격으로 시위대가 사망했다는 식의 묘사가 덧붙습니다. IRGC는 군사 장비뿐 아니라 사이버 공간도 통제합니다. 사이버 사령부가 연계 기업들과 협업하며 군사 및 상업 스파이 활동, 사이버 공격, 대규모 선전전을 수행한다는 서사가 나옵니다. 국가와 연결된 해커 집단과의 관계는 의도적으로 불투명하게 유지된다는 설명도 이어집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정보전을 전쟁의 첫 줄에 세운 것처럼 이제는 총성이 들리기 전에 이미 화면과 신호부터 흔들립니다. 이란 이라크 전쟁 이후 IRGC는 중동 전역의 비국가 무장단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대외 네트워크를 관리하기에 쿠두스가 사실상의 해외 작전축으로 부상했다는 설명이 이어집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라크, 레바논에서 팔레스타인, 시리아에서 예멘까지 훈련과 무기, 자금, 정보, 전장 지침이 제공되었다는 서사입니다. 단체들은 각각 자율성이 크고 늘 완벽히 협조하지는 않지만 테헤란의 전략적 세계관에서 이들은 하나의 구조, 이른바 저항의 축에 속한다는 묘사가 이어집니다. 이는 미국과 이스라엘, 서방 영향력에 대한 반대라는 공통 분모로 묶인 비공식 연합이라는 설명입니다. 여기서 헤즈볼라와 후티가 언급되며 이란이 이 조직들을 키워 중동 전역의 영향력을 확장했다는 서사가 이어집니다. 대리전은 더 싸고 부인 가능하고 정치적으로 버틸 수 있는 방식이라는 논리도 뒤따릅니다.
그리고 헤즈볼라는 그 대표 사례로 제시됩니다. 남레바논에서 이스라엘 점령이 이어지던 시기에 형성되었고 시간이 흐르며 지역에서 가장 강한 비국가 무장단체로 성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IRGC의 지원이 그 배경으로 제시됩니다. 예멘에서도 아랍의 봄과 내전이 겹치며 쿠드스를 통한 개입이 이루어졌다는 서사가 이어집니다. 후티가 예멘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에 맞서 힘을 키우는 과정에서 훈련과 무기가 제공되었다는 구조입니다. 이 모든 흐름 속에서 IRGC는 단지 정권을 지키는 무기가 아니라 이란의 지정학 자체를 결정짓는 세력으로 묘사됩니다. 호메이니 체제는 점점 더 IRGC에 의존하게 되었고 그 의존이 IRGC를 이란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 실체로 끌어올렸다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돈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군인이 억만장자가 되는 구조 IRGC가 이란 경제의 절반가량을 강탈했다는 서사가 제시됩니다. 처음에는 1980년대에 이란 이라크 전쟁 이후 인프라 재건을 맡으며 경제에 발을 들였다는 설명입니다. 도로, 교량, 송유관 같은 재건 사업을 국가가 감당하지 못하니 맡겼고 재건으로 시작된 것이 곧 영구 소유로 변질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뒤로 확장은 멈추지 않았고 IRGC가 공식과 비공식을 합쳐 30에서 50%에 이르는 경제 영역을 통제한다는 추정이 따라옵니다. 군사기관으로 시작한 조직이 국가 전 영역을 삼키는 독점 재벌로 변해가면 결과는 예측 가능합니다. 인플레이션, 화폐 가치 붕괴, 이란의 리알은 40년 동안 가치의 99.9%를 잃었다는 서사가 이어집니다. 이 시스템을 살리는 것은 이념만이 아니라 돈을 찍어내는 능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중앙은행은 더 이상 정상적인 통화기관이 아니라 국가 적자와 정치 연계은행의 구멍을 메우는 상시적 인쇄 기계가 되었다는 설명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수치로 제시됩니다. 1990년대에는 25에서 30% 수준이었고 2012년과 2013년에는 40에서 45%로 치솟았다고 합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도 40에서 45%에 갇혀 있었다는 서사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란 리알은 1979년에는 달러당 70리알 수준에서 2025년 말에는 달러당 100만 리알을 넘는 수준까지 무너졌다는 설명으로 연결됩니다. 이 붕괴는 고르게 퍼지지 않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돈은 먼저 정부와 연계된 은행, 특혜를 받은 기업, 국가 계약자에게 흐른다는 서사입니다. 바로 IRGC의 생태계입니다. 그들은 가격이 오르기 전에 자산과 물자를 사들이고 돈이 임금 노동자, 연금 생활자, 소액 저축자에게 도달했을 때는 이미 인플레이션이 가치를 훼손해버린 뒤라는 이야기입니다. 중산층 저축은 사실상 몰수되고 실질 임금은 2011년 이후 50에서 70% 하락했으며 연금 기금은 거의 무의미해졌다는 설명이 이어집니다. 합법적 약탈이라는 표현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보였습니다. 전쟁은 국가의 이름으로 벌어지지만 그 대가를 가장 먼저 지불하는 건 늘 평범한 사람들의 저축과 미래였습니다. 여기에 다층 환율 시스템이라는 또 다른 착취 장치가 붙습니다. 정치 연계 실체가 낮게 조작된 공식 환율로 달러를 받아 필수품을 수입하고 그 물자를 시장 환율로 팔아 차익을 챙긴다는 구조입니다. 그 차익이 해마다 15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에 이른다는 추정이 제시됩니다. 또한 IRGC가 위조 지폐와 자금 세탁으로 헤즈볼라와 후티를 지원한다는 서사가 이어집니다. IRGC의 협력 조직이 쿠두스의 재정 채널로 기능한다는 설명도 나옵니다. 해외에서의 비밀 임무, 대리전, 지역 불안정화 작전을 수행하는 축이 쿠두스라는 그림입니다. 한편 그들은 항만을 장악합니다. 항만 통제는 단순 감시보다 더 위험한 것을 낳습니다. 국가의 보호 아래 책임 추궁 없이 제재 물자, 무기, 석유, 불법 수입품을 옮기는 산업 규모의 밀수 네트워크입니다. 다수의 조사에서 이란의 석유 산업 자체가 사실상 IRGC의 통제 아래 들어갔다는 서사가 나옵니다.
생산뿐 아니라 운송, 물류, 페이퍼 컴퍼니, 비밀 운송망이 모두 하나의 어둠의 시스템으로 움직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중국이 중심으로 등장합니다. 중국은 이란 석유의 최대 고객으로 거론되고 차이나 하우콘 에너지 같은 페이퍼 컴퍼니가 중요한 통로로 언급됩니다. 미국 제재에도 거래를 가능하게 했다는 식의 서사가 뒤따릅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하에서 더 강한 제재가 예상되자 IRGC가 중국에 저장된 석유를 급히 처분하려 한다는 정보도 언급됩니다. 다돛 항만에 보관된 제재 석유를 중개회사를 이용해 원산지를 숨기며 빼낸다는 식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사회적 결과가 나옵니다. 매년 15만 명 규모의 지식인이 탈출한다는 서사가 제시됩니다. 그리고 상당수 국민이 빈곤에 갇혀 있다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이는 상징이 아니라 인도주의적 재난이라는 표현으로 정리됩니다. 이란은 세계 최고 수준의 두뇌 유출을 겪고 있고 기술자, 의사, 기업가 같은 고학력 인력이 매년 떠난다는 설명이 뒤따릅니다. 그들은 단지 경제적 어려움만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성공이 능력과 노력보다 충성심과 연줄에 달려있는 체제에서 도망친다는 이야기입니다. 빈곤도 폭발합니다. 공식 통계는 25에서 30%가 빈곤선 아래라고 말하지만 더 현실적인 추정은 인구의 절반이 절대 빈곤에 갇혀 있다는 쪽으로 기울어 있다는 서사가 이어집니다. 여성 억압도 언급됩니다. 법의 이름으로 스포츠 참여가 제한되고 변화를 요구하는 활동가가 구금되거나 국가안보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는다는 이야기, 상속에서 아들이 딸의 2배를 받는다는 규정 같은 내용이 이어집니다. 이 모든 신호가 가리키는 결론은 하나라고 정리됩니다. 호메이니 체제는 소진되고 있다. 다만 정확한 붕괴 시점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독재 체제는 시간표대로 무너지지 않으며 무너지기 직전까지 강해 보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역사는 말한다. 이런 체제는 외부 압력이나 경제 지표나 내부 권력 투쟁만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정당성이 사라질 때 무너진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세계가 또 한 번 확인한 것도 비슷합니다. 무력은 오래 버티지만 정당성을 완전히 잃은 전쟁은 결국 설명부터 붕괴합니다. 다만 그 붕괴가 끝나기 전까지 너무 많은 사람이 희생된다는 점이 비극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댓글과 의견을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